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도처에 불거지는 바람에 과연 그 끝은 어디이며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순실 씨 독일 현지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건강 문제 때문에 당장은 귀국하기 어렵다고 밝혀 논란을 더욱 촉발시켰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의 의혹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는데 여야 가리지 않고 진실을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가 어쩌면 이렇게 힘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죄입니까?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총리와 비서실장부터 먼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문고리 3인방은 물론이고 일괄 사표 반대한 우병우, 안종범 수석도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여러 보도를 보면 외교 안보 문제까지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정말 이건 아닐 것이라고 설마 했습니다. 통일 정책을 포함한 외교 안보 정책까지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보도에 저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2년 안에 통일된다, 북한 망한다는 최순실 씨의 예언 때문에 지금의 대북 강경 정책이 펼쳐졌다면 이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대통령이 고백해야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죄인가?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국기문란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무엇이 사실인지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당의 의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김 부장님, 사실 이번 사태 참 국민들 걱정이 많은데 핵심 쟁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금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황은 최순실 씨 의혹, 이 파문 이 상황은 정권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참 분노하기도 하고 참 화탈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는 걸 한번 짚고서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근데 현재 그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은 일단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하면 미르재단, K재단과 관련해서 그 만드는 과정에 최순실 씨가 어떻게 관여를 했고 거기에서 과연 자금이라든가 이런 유용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 페이퍼 컴퍼니들을 만드는데 거기서 해서 소위 자금이 유출이 되고 그런 시도가 있었느냐. 이제 그런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아까 말처럼 컴퓨터로 연설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연설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사 관련이나 외교안보 관련 자료들이 여러 자료들이 수십 건 이렇게 유출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 문건이 어떻게 유출이 된 것도 이제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 또 얼마나 수정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작업에 참여를 했느냐 하는 의혹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이거 연관되긴 합니다만은 코디를 하는데 2014년 11월 영상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코디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코디를 근데 그거는 2년 취임한 이후에 1년 반이 넘은 시간까지 했는 건데 코디를 하게 되면 지근거리에서 그걸 보좌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대통령의 힘과 영향력을 호가호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당연히 이것도 공식 라인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하려다 보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에 관련된 일정이라든가 메시지를 알게 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결론은 최순실 씨는 빨리 귀국해야 되고 조사받아야 되고 이거를 최순실을 관리하지 못한 원래 친인척이나 측근을 관리하는 게 우병우 민정수석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책임이 있고 자기도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 거취 문제도 빨리 정리돼야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여러 쟁점 아직까지도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런 말씀이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두 재단의 설립 과정 이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어요? 설립 과정이 너무 빨리 허가가 났다라는 거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774억의 모금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게 처음에 쟁점으로 제기됐던 거였잖아요. 근데 국정감사 때 그것을 제기했는데 새누리당의 이른바 친박 특히 의원들이
최순실 씨의 증인 채택도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를. 엄호하고 반대하고 그랬고 모든 의혹들을 전부 그건 의혹에 불과하다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은 아무 말 그분들이 못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어쨌든 그거 밝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과는 결이 전혀 다른 지금 우리 김 부장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가의 공식 문서라고 볼 수 있는 연설문 이것이 나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것이 나중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위반이 아니냐는 뭐 법적 판단이 필요하겠죠. 예. 어쨌든 그런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통치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가기 전에 그것이 전혀 청와대 참모도 아니고 관료도 아니고 이런 전혀 사적인 자연인에 의해서 이것이 수정됐다는 정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국정농단의 다름 아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제 파헤쳐 나가냐 문제인데 네. 오늘 세계일보 인터뷰에 보니까 최순실 씨가 거의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 뭐 민주주의 위기, 국가의 국정의 공백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여야가 특검에 합의해서 이제 특검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이제 검찰도 이제 오늘 보니까 그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이제 더 강화를 하겠다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빨리 밝혀져야 된다. 예. 그런 또 한편으로는 역시 뭐 나중에 얘기를 쭉 나누겠습니다만 이 문제의 가장 근본 책임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런 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 머물고 있다는 거는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우리 최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연설문 도운 사실을 인정했다. 국가기밀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의혹들은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김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그래서 인터뷰가 나온 게 오늘 아침 신문 나온 중에 가장 새로운 뉴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좀 유심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일단 사과는 형식적으로 했는데 대통령과 국민들한테 했는데 귀국을 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죠. 귀국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업인데 그것도 이제 잘못됐고 그다음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 뭐 약자 코스프레를 해서 울먹거리고 많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게 옆 얼굴만 찍으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일관된 답변의 일관된 흐름을 보면 뭐냐면 대통령이 최근에 보좌 측에 갖춰주기 전까지 일부 의견을 묻는 이런 문서를 이렇게 상의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인정하는데 대통령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근데 하고 대통령만큼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철저하게 거기서 나온 맥락은 뭐냐면 사법 처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얘기 안 했다 이게 뭐냐 하면 대선의 전후 과정과 당선 직후에 연설문 일부를 받아봤다는 표현은 썼는데 당선이 있는 그래도 대통령이 아닌 아니죠. 데잖아요. 취임 이후에 문서를 받아봤다는 이야기는 없고 그 다음에 그 태블릿에 보면은 취임 이후에 2014년 3월까지 드레스된 연설문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태블릿 PC는 내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태블릿 PC를 만들지도 모르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답변의 모든 맥락은 나는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기밀이 논란이 됐으니까 나는 국가 기밀인 줄 몰랐다. 하는 게 오늘 답변의 일관된 기조입니다. 사법 처리를 예상을 하고 보호막을 친 거다 이런 말씀. 네, 그렇죠. 그것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저는 오늘 그 이제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렇게 국내 언론의 인터뷰에 응할 수 있을까? 일단 우리의 그 상식으로 볼 때 응하지 않지 않겠어요? 지금 뭐 처음에 얘기 나온 건 독일에서 이미 유럽의 다른 나라로 갔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기본 개념은 최 씨 모녀를 비롯해서 그 일행이 지금 도피 중이다 이런 이제 그렇죠. 뭐 사실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 부동산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에 내놓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신이 정당했으면 그렇게 했느냐 이런 이제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에 자기 자신의 얘기를 나가게 한다라는 게 잘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정하기 어렵지만. 예. 그러면서 나온 얘기는 지금 굉장히 그 아주 그 경계선을 상당히 이게 어떤 법률적인 조언을 받은 듯한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모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이야기를 한 거는 뭔가 석연치 않다. 석연치 않아 보여서 일단 예. 그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 자체가 굉장히 뜻밖이다, 의외다. 뭐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지금 인터뷰가 정말 진정성 있게 한 것이겠는가 이런 뭐 합리적 의구심이랄까 이런 예. 것들은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JTBC가 지금 이제 그 최순실 씨가 측근에게 줘서 썼게 했다는 태블릿 PC 그것도 내게 아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자신의 사진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잠깐 아까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네네네네.
이게 지금 나오는 화면이 이제 이른바 이제 셀카 사진이라는 건데. 글쎄 셀카인데 글쎄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신의 그 셀카가 남의 태블릿에 있다. PC에 그게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최순실 씨가 뭐 울고 그랬다는데 뭐 그 인터뷰에 응한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뭐 비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잖아요. 걸리긴 걸리지만 그 정도로 신경이 쇠약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입장에서 태블릿 PC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복선을 까르는 언급 같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태블릿 PC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만질 줄 모른다 하면서 혹시 그런 검찰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어제부터 이제 어떤 언론 보도에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태블릿 PC의 원 소유자는 네. 지금 현재 청와대 행정관인 김한수 행정관, 선임 행정관 거로 밝혀졌고 여기 아이디가 나온 거는 정호성 비서관의 부속 비서관 거로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추정에 의하면 김한수 비서관이 대선 과정 때 그 전에 회사를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으로 돼 있는 거를 최순실 씨한테 쓰게 줬다는 건데 어떻든 소유주는 김한수 비서관 그 회사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회로 이거 내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거기에 문서들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닌가 논란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걸 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누가 믿기 어려운 이제 자기 해명이라고 봐야죠. 자기 합리화다 예. 그런 말씀인데 사실 우리 김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최 씨의 신병을 어떻게 이제 확보를 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하느냐 여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병 확보 전망. 저는 오늘 인터뷰를 보면서 지금 검찰이 지금 뭐 하느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론은 가서 만나는데 검찰은 지금 압수수색도 수사한 지 20일 넘어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게 수사라고 하는 건 철저 수사와 신속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언론을 만난 건 제가 보기에 이렇다고 봅니다. 이게 그 신문이 상당히 언론으로서는 남들 안 한 특종을 했지만 높이 평가하고 싶지만 그 언론이 2년 전에 그 정윤회 문건을 처음 특종 보도한 데 아닙니까? 또 거기에다가 딱 인터뷰한 게 눈길을 끌더라고요. 어떻든 본인은 자기 주장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거기에 인터뷰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런데도 어떻든 그 해서 이제 는 검찰이 이제 그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당장 나는 이제 강제 송환을 해서 지금 신병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걸 이제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국제적인 범죄인 인도 조약.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청구를 한다든가 요청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여권 무효화를 통해서 빨리 한다든가 해서 어떻든 저는 뭐 몸이 불편하고 그 딸의 신경쇠약이 걱정된다 하는 그 심경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국내도 의료시설이 좋으니까 빨리 국내로 와서 치료도 받고 검찰 수사에 응해서 이 모든 거를 사실을 밝혀야만이 저 시국이 수습이 돼요. 그리고 죗값이 재료가 있다면 반드시 죗값을 치르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것도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바로 나라의 지금 이런 잘못된 상황을 시국을 하나 수습해가는 단초가 되는 거 아닌가 최 씨 일가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신병 확보해야 된다. 최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굉장히 좀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은데. 검찰이 지금 이제 뭐 수사를 강화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다들 비판하는 겁니다만 대단히 뭐 늦장 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검찰은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을 가지고 의혹만 가지고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뭐 사실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의혹이 계속 제기됐으면은 범죄에 객관적인 혐의가 있으면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 말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처음에 형사부에 배당했다가 특수부 검사 투입했다가 다시 이제 그걸 넓혔잖아요. 중앙지검장을 이제 본부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검찰의 수사 의지가 대단히 약했다라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고 이제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여야가 합의하니까 이제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하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강제 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독일과의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독일과 우리나라는 범죄 인도 협약은 맺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 연합과는 그런 조약이 있을 겁니다. 근데 유럽 연합은 사실 특정한 개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구속력이 약할 거예요. 그러나 이 범죄 인도 협약이 안 맺어 있다 하더라도 독일에게 우리가 만약에 독일에서 범인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그런데 우리도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면은 상호주의라는 게 있어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의지가 있으면요. 충분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두고 봐야죠. 예. 국민들 세월호 사고 유병헌 씨의 장녀도 역시 지금 프랑스에서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특검에 합의하면서 사실상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십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순실 비리 사건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치겠습니다.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부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뒤에 숨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비호하고 최 씨에게 조력했던 공직자들 엄벌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찾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치겠다. 그리고 재발 방지책도 반드시 찾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 부장님, 사실 이번 특검 여야가 이제 합의는 했지만 갈 길이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추천권 문제도 있을 테고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국회가 일단 이렇게 특검에 큰 가닥은 잡았습니다만 실제 합의하기까지는 또 복잡한 게 많을 겁니다. 그게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3당의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지금도 특검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검을 하면 시간을 벌게 해주면서 특검이 뭘 못한다고 막 다그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냐고 굉장히 공격할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어떻든 지금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이라고 하는 거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특검이라는 걸 하자는 건데 별도 특검은 별도로 지금까지 특별법을. 법을 만들어서 하는 네. 건데 지금까지 아마 11차례인가 특검은 다 지금 별도 특검으로 해왔어요. 근데 상설특검법이 이제 마련된 지는 얼마 안 돼 이거로 지금 한 적은 없는데 여당은 이걸 하자는 건데 왜 그럼 차이가 있느냐? 상설특검에 따르면은 특검의 추천에 관과 임명에 관한 게 그도 여당이 현재 여권이 주도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거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법원 행정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법무차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구성위원 들어가고 자체가요. 그다음에 국회가 추천한 건 여야가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여권이 주도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또 하나는 이 수사기간도 110일간으로 딱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별도 특검을 하면 이 특검의 임명 방법, 수사 기간, 수사 방법 이런 거를 다 여야 협상을 해서 또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소야대 정국 아닙니까? 야권이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예.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통령이 과연 그럼 특검에 수사 대상이냐? 대한 수사 대상이냐가 논란이 되는데 현재 헌법상의 대통령은 외환 내란의 죄를 제거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근거해서 여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 야당은 형사소추는 안 되더라도 당연히 진실을 밝힌 수사 대상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도 있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신데 최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덧붙일 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법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상설 특검을 하려면. 근데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이 지금 법무부 차관,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법원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국회가 추천한 4명이거든요. 네. 여당 2명, 야당 2명이겠죠. 이게 7명이 네. 법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7명이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결재를 득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 가지고 지금 학설도 갈리고 여야 입장은 뭐 당연히 정치로 갈리는데 학설도 갈리는 것 같아요. 재직 중에는 형사 사건에 소출받지 받지 아니한다. 않는다.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소출하는 것은 기소되지 아니한다는 거니까 기소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라는 설도 있는 것이고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 논란의 중심에 대통령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근데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의 특검 후보를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논리적으로 일단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예, 예. 셀프 조사 수사가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네.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였어요. 우병우 수석이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는데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나 같은 맥락이 그럼 수 별도 있다는 거예요. 특검으로 하면 그런 별도 특검 그렇지 않죠. 별도 특검이라는 네. 것은 모든 거를 이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합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특검의 임명 방법조차도 새로 만드는 거예요. 별도 특검은 그러니까 상설 특검은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거였단 말이에요. 상설 특검. 그래서 처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게
12번째 특검이지만 최초의 상설 특검이 되는 거죠. 그쵸. 여태가 11번 전부 네, 별도 네, 특검이었으니까. 네,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여야가 같이 합의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의 임명 방법이라든지 수사팀의 이름 이런 거 전부 다시 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많이 걸리겠지만 야당으로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겠죠. 없다. 반대로 여당은 그러니까 상설 특검을 가자고 할 가능성이 수밖에 높은 없는 것이고.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김광덕 부장께서 말씀 언급을 하셨는데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특검 논의보다는 대통령의 진실한 고백이 더 우선이지 않느냐. 특검의 좀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박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실까요? 전국적으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가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다 진솔한 자백을 다시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탄핵을 요구하거나 하야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시 야당이 탄핵을 가결해가지고 역풍을 맞은 것을 잘 기억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 헌정 중단은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이미 사과했는데도 추가 입장을 더 밝혀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물론 민주당과도 좀 결이 다른 모습인데 어떤 맥락일까요? 어떻든 멘트를 보면은 어제하고 조금 달라진 건 어저께는 특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지금은 전국적으로는 그쪽으로 갈 가더라도 수밖에 현재는 없다. 검찰 수사를 철저하게 하는 거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왜 그러면 특검을 반대냐 하면은 그건 여당 여권의 꼬리 자르기다. 그다음에 시간 벌기다. 그리고 대통령의 진실한 자백이 뭐 자백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자주 쓰죠. 자백이라는 네. 영화를 아마 봤나요? 그래서 자백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먼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일단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검찰 수사를 하면 계속 검찰을 상대로 공세를 취하면서 굉장히 어떤 현재 압박 수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카드를 쓸 수가 이슈를 있는데. 현재 굉장히 가열시키기가 좋은데 특검에 딱 합해서 특검으로 넘어가 버리는 순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는 거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특검에서 제대로 하면 되지라고 하는 거로. 그러니까 검찰의 압박 수단이 약화되는 거고 그다음 특검에 가면 아까도 말했지만 상설 특검이 수사 기간이 110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도 특검 하더라도 110일이나 120일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럼 몇 달입니까? 3, 4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를 넘겨서 내년 초로 가면 네. 끝날 때까지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최순실 씨가 제대로 진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압박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네. 여권에 시간 벌기를 해준다고 하는 전략적인 고려. 판단이 있다. 예.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 여당과는 그런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과의 입장에 차이를 둘 필요까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야당끼리 예. 누가 전국을 주도하느냐. 주도하느냐. 그러니까 여야의 전국 주도권 다툼도 있지만 이 두 야는 내년에 대선에서 야권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정세 판단을 잘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도한다라고 하는 거를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는 자기가 8단 9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를 나는 우상호 원내대표보다 더 수를 잘 읽어. 그런데 네. 지금은 두 야의 수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을 잘 되게 못하고 하는 게 중요한 관점이 아닙니다. 진짜 나라가 지금 진짜 어려움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길이 뭐냐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두 야당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는? 지금 뭐 특검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이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제적의원 과반수의 훨씬 넘죠. 수석과 그리고 추석의원 과반수의 또 찬성을 하면 의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 단지 지금 말씀처럼 국민의당으로서는 뭔가 나름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차피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특검도 가야 되고 국정조사도 해야 될 거예요. 특검이라는 건 법리적 차원이니까. 그런 데서 밝히지 못한 건 또 국정조사로 가야 되겠죠. 그건 어차피 예정된 수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야당끼리의 좀 삿바싸움인 측면도 있고 저는 크게 의미 두지 않고. 예. 네. 사실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예견했던 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최 교수님, 여러 이야기들 참 우려했던 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어제자로는 17.5%, 10%까지 추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 지지율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가정이나 기업의 수입과 지출이거든요. 권력의 수입이 지지율이거든요. 근데 20%대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권력이 뭔가 어떤 국정 과제를 추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지율이라는 게. 뭐 지지율이라는 게 하나 추세이긴 하더라도 네. 지금 지지율의 하락이라는 게 자세하게 저기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지역별로 보거나 세대별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지율 예. 하락이. 50대가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고 대구 경북 지역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예. 화면에 보시면 부정 포인트 대구 경북 지역 굉장히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졌죠. 높고요. 예, 네.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아직은 뭐 대구 경북 지역이 뭐 높다 하더라도 네네 낮다 하더라도 어, 예. 다른 때에 비해서 저 어떤 의미 있는 네네. 차이가 보이는 거거든요. 저 부분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실수라든지 지난번에 왜 세월호 때도 그랬고 기초연금 그 정산 파문이 있고 지금 그럴 때 연령대별 지지도를 보더라도 물론 이게 뭐 특정 뭐 이걸 전체를 민심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60대 이상에서도 사실 60대 이상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의 고정적인 지지층이다 이렇게 봤는데 부정 긍정 50% 지지율보다 가 51%로 부정 지지율이 높아졌단 말이죠. 여론이 뒤바뀐 거거든요. 50대 이상 여론이 과거 같지 압도적이고요. 않다는 거거든요. 네. 저 60대 이상이 저런 건 처음 있는 일 같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것이 만약에 지금 여건이 이 부분을 잘못 대처하게 되면은 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집권 5년 차에 6%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지지율이라는 거는 뭐 정말 날개없이 추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지금 아까 뭐 최순실 씨 인터뷰도 봤지만 그리고 뭐 그저께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심이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부실사과란 지적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굳이 지적을 한다면 지적이라기보다도 어제 이원정 비서실장이 예결위에 나와서 대통령의 사과는 상당히 진정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원정 실장의 인식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들의 인식과는 일단 괴리가 있다는 괴리가 거고 있다. 김재원 정무수석도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네. 진솔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이니까 그걸 탓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수습을 해야 갈까요? 지금. 그래서 그 수습책은 다른 왕도가 없을 것 같고 일단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진솔하게 글쎄 그게 사과의 형식이 됐건 무엇이 됐건 다시 경위를 진짜 소상히 설명을 하고 예. 국민들에게 정말 저 정도면 대통령이 정말로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는 게 저는 1차적이라고 봐요. 거기서부터 뭔가 단초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저께 그 사과는 뭐 1분 30초, 시간도 네. 시간이지만 이제 녹화 방송했다는 것도 굉장히 지금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짧았고 또 경위도 설명이 없었고 사후 대책도 얘기가 없었고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절절하게 나타나야지 사과로 받아들여지는 거 아닙니까? 단서 같은 게 없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지금 뭐 거국내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박근혜 네. 대통령이 국정을 추동할 만한 어떤 그 에너지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상실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카드를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 새로운 뭐 거국내각을 만들지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 필요하지 같다. 않겠냐. 예. 사실 청와대 참모 내각 총사퇴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청와대 참모진 간에서도 일괄 사퇴 여부를 놓고 좀 이견이 엇갈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청와대에서 그저께부터 일괄 사퇴는 하느냐 갖고 이제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김재원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일괄 사퇴론을 제기했는데 이게 우병우 수석이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병우 수석 등 한 두어 수석이 네. 반대를 했다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쨌든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 건데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여당의 좀 청와대와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건의한 거를 심사숙고하겠다라고 이정현 대표가 알리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단순히 시간 끌기가 아니고. 실제로 심사숙고하겠다고 하는 검토하겠다고 하는 뜻을 밝힌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시국 수습할 길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 17.5% 아주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20% 이하라는 건데 저는 대통령의 레임덕의 이러한 징후가 20% 이하로 가면 사실상 레임덕이 그동안 기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레임덕 징후가 강하게 나타난 거고 네. 지금 아주 지금 뭐 일각에서는 지금 뭐 하야 뭐 그다음에 탄핵까지 나오는 상황 네, 아닙니까? 집회도 근데 열리고요. 근데 이제 그게 바람직한 방안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이라는 우리 연속성을 근데 오늘 생각하자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또 물었더니 또 탄핵, 하야가 가장 많이 났단 말이죠. 인적 쇄신, 지금 화면에 보시면 하야 또는 탄핵이 42.3%,
청와대 내각의 인적 쇄신이 21.5%, 탈당 17.8% 등등의 순으로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저 수치를 보고 저 탄핵이나 하야를 한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구나. 네. 42%나. 저거는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허탈했냐는 거를 잘 보여주는 건데 그럼 저기에 그런 바른 방안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런 국민들의 그런 신경이 지금까지 굉장히 폭발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격앙됐다? 예, 격앙돼 있다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기에 보면 나머지 수습책 청와대면 내각 인적 쇄신, 새누리당 탈당, 대국민 사과 수습책을 합친 걸 보니까 한 50%가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그런 극단적인 방안으로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야 된다 이거죠. 탄핵 빼고는 다 써야 된다? 네, 다 써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이 지금은 얼마 전에는 좀 짧게 그냥 뭐 사과를 했지만 구체적인 경위나 이런 건 잘 안 밝혔잖아요. 지금 구체적인 경위도 밝히고 시국 수습안까지 포함한 재사과를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최순실 문제와 우병우 수석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와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특검은 특검대로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가면서 시간 어느 정도 지금 탈당과 거국 내각 주장을 지금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지금 야권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검찰 수사 마무리라든가 특검 마무리라든가 이런 일정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런 것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 이거죠. 사실 이제 거국 내각을 놓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목소리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여야 의원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특검은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최순실 일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당연히 수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청와대는 뭐 그 당시에는 리더십이 완전히 이제 공백상태일 테니까. 따라서 우리 새누리당이 주권당으로서 특검 수사 기간 동안은 내각하고 정확하게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특검이 끝난 연후에는 이제 그 중립 고국 내각이라도 만들어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거국내각도 답일 테고요. 총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총리를 여야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이 협치가 가능한 그러한 분을 총리로 여야가 함께 찾고 또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그러한 절차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봅니다. 탈당이 자칫 새누리당하고는 관계없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의 상황을 정말 우리 모두의 그 책임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거국 내각, 중립 내각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치권이 담합해서 권력을 나눠 갖자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 최종 결정은 그럼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장 무거운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겠다. 이런 발상에서 나온 생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중진 김용태 의원 이미 리더십의 공백 상태다. 특검 이후에 중립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여야를 넘나들 수 있는 총리가 중요하다. 그런 분을 임명해야 된다. 하지만 대통령 탈당은 부정적이다. 정우택 의원 정치권이 담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종 결정 그렇게 하면 누가 내리느냐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교수님, 여러 거국 내각 필요성 공감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 여러 의견이 오가는데 어떤 견해이신지요? 저도 뭐 어느 쪽이 딱 맞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거국 내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김용태 의원하고 지금 두 번째 나온 분이 누구였죠? 남경필 지사. 남경필 지사는 특검 거국 내각은 필요한데 특검 이후에 하자라는 게 김용태 의원이고 이제 남경필 지사는 이제 그 여야가 동의하는 합의하는 그런 인물이 총리를 맡아서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저는 남경필 지사 얘기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논의가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본질을 자꾸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본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최순실 씨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문제가 많지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무조건 책임져라, 하야해라 이런 얘기죠. 저도 하야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 하야를 했다가 지금 너무 걷잡을 수 없어요, 혼란이. 그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헌정의 중단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대통령이 네. 이건 사실 지금 현재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의 거의 부재 상태예요. 사실상의 부재 상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 이후에 거국내가 하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야가 어느 정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인물로 총리를 해서 예. 그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죠. 그리고 그분이 장관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헌법 86조에 나와 있는 권한을 한번 행사해 보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헌법 86조에 실질 의하면 책임 총리 한번 해보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무총리가. 그렇다면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대신 인사청문회 부담이 있잖아요. 지금 인사청문회 거의 이제 요식행위로 간 수밖에 없죠. 일단 뭐 여야가 합의하는 거니까. 합의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예. 이건 비상식이라는 전제를 네네네. 항상 따라다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그야말로 이원 집정부제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이원 집정부제처럼 국가의 원수로서 외교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겠다. 그러나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잘못에 내가 중심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국내가 구성하는데 내가 합의하겠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한 인물에 대해서 그냥 임명권 행사하겠다. 그래서 국회가 임명 동의해달라. 이렇게 대통령도 가고.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건 이제 정치로 합의하는 네. 건 거부하지 않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총리로 하여금 그런 아주 중립적인 인사가 돼야 되겠죠. 아까 지금 정우택 의원 얘기는 뭐 여야가 이게 협치가 아니라 나눠 먹겠다. 저는 네네. 굉장히 좀 안이한 인식인 것 같고 뭐 정우택 의원 개인의 생각이고 저도 물론 개인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뭔가 이번에 국회에서 내각제도 한번 시험해보고 계기는 다른 거였지만 여야가 원래 내각제라는 게 총선 결과에 따라서 협치를 하는 다수당이 거죠. 네, 연정. 당수가 총리가 되는 연정하고 그다음 이원 집정도 한번 해보고 원래대로 책임 총리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 위기를 네.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진솔하게 사과하고 난 일단 내려놓겠다. 그 기득권 포기가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거국 내각도 검토해볼 만하다. 네. 그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소위 현승종 당시 노태우 정권의 말기에 현승종 총리가 대선 불과 몇 달 전에 아마 2, 3개월 전이죠. 중립내각이라고 구성되는데 그때는 거국 중립내각은 아니에요. 단순한 중립내각인데 무색무취한 중립내각이었다 이거죠. 근데 대통령이 임명했고 네. 그리고 야권과 상의해서 뽑은 사람이 아니라는 아니고. 거죠. 대통령이 하는데 나는 그때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파의 색도 띄지 않는 우리 중립적인 운영을 하겠다라고 대선도 해서 공정히 관리하겠다. 공정히 관리하겠다고 해서 대선을 공정히 관리하는 무색무취의 중립내각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거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거라든가 지금 나오는 거 뭐냐면 거국 중립내각이라고 해서 중립내각인데 국회와 여야 정파와 상의해서 하는 걸 하자는 거죠. 그러면 여야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정우택 의원이 말하는 건 바로 그걸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의 차이는 두 가지 모델이가 있는데 굳이 들어가면 중립내각 그야말로 공정한 중립내각이 있는 거고 거국 중립내각에서 여야 정파가 같이 참여하는 심지어 여야 정파에서 같이 참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예.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럴 때는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여야 정파와 상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 그야말로 헌법 정신으로 들어가서 헌법에 보면 책임 총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은 약간 이원 집정부제는 아니지만 대통령은 네. 외교 안보라든가 이런 데 하면서 국가에 큰 문제를 하고 총리에게도 상당한 실권을 주면서 총리를 중립적인 인사를 하되 그 사람이 총리를 어느 정파를 떠나서 공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진영을 해서 그게 힘을 아까 최 실어주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런 실험들이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하게 되는 개헌론의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트머스 시험지라 그럴까 일종의 그런 일종의 테스트 약간의 베드랄까요? 그죠? 네. 약간 실험용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국 중립내각 여러 정파가 참여하거나 정파와 상의하는 그거보다는 진짜로 중립내각을 하되 총리한테 아까 말한 현승종 때처럼 대통령이 그때는 책임 총리가 아니라 힘이 없었어요. 현승종 예. 총리는. 이제는 좀 책임 총리가 되는 중립내각을 만들어주는 그거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다. 예. 그게 무색무취한 그 현승종 총리 같은 경우가 아니고 네. 단지 선거 관리만 총리 지금 선거 관리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 대통령이 1년 4개월 남았죠. 국정을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리더십도 상실이 되고 있고 권위도 거의 떨어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어렵다 이런 상황이니까 마침 우리 헌법 86조에 그러한 제도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행정각부를 통화를 한번 해보게 하는 거예요. 비상시국이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대통령이 좀 내려놓고 그러나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외교나 국방 안보에 있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여야의 협치도 하고 이래서 한번 이거를 네. 계기로 삼아서 네. 가야지. 지금 하야하고 탄핵하고 그러면 전국이 완전 소용돌이 쳐가지고 그러면 거의 멘붕 패닉으로 합니다. 저는 하야 탄핵은 완전 반대입니다. 저도 그 동감이고요. 그래서 아까 두 가지 모델인데 두 가지 모델이 그러니까 현성종 모델도 아니고 지금 현재 야권에서 주장하는 거국 중립 내각 정파와 상의하는 그게 아니라 아까 책임 총리가 이끄는 중립 내각. 네. 오히려 그거 둘 다를 뛰어넘는 수렴하는 그런 네. 내각으로 가는 게 저는 바로 그랬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했는데 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책임 총리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진짜로 좋은 사람을 임명해야죠. 임명은 하지만 왜냐하면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니까요. 있으니까요. 헌법을 우린 지금 우리 김 교수님, 김 네. 부장님에게는 대통령이 인선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여야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겠다. 여야가 추천하는 거. 네. 그러면 이게 거국내가 아니 최소한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할 때 장관은 국회에서 반대도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 총리는 국회 동의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바로 다른 거죠. 국회가 동의해주는 총리가 되는 거니까 여야에 꼭 추천을 안 받더라도 어떻든 여야의 뭐 추천이라기보다도요. 그게 네. 추천이 됐건 뭐 서로 동의를 하건 여야가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 사람은 우리 다 반대 안 한다라는 그런 문 정도면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흐트러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거국내각 어떤 형태든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